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행운에 속지 마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리뷰입니다. 제가 2부 10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10장의 제목은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인생은 비선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보면은 인생은 비선형이라 측정할 수 없다.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비선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비선형의 정의를 모래더미 효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더 간략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해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으면 무너지는지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모래를 쌓아 올리면서 언제 무너질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머지않아 모래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모래 한 줌이 모래성을 모두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래성에 가해진 힘은 선형적이었지만 모래성을 무너뜨린 것은 비선형적 효과입니다. 여기서 모래 한 톨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추가 입력이 이른바 모래성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이런 비선형 역학은 카오스 이론이라는 책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카오스 이론은 주로 자그마한 입력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날씨의 예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인도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킨다. 또 고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짧았어도 세계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게 바로 모래더미 효과이고 비선형의 정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비선형은 운에 의해서 인생의 경로가 달라지는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예를 들어보면 오디션을 보는 배우 지망생이 있습니다. 선발되는 사람은 소수이고요. 떨어지는 배우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발되는 배우들이 정말 연기력이 있고 떨어지는 배우들이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떨어진 배우 중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심사위원 기분이 그 전날 먹은 술로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날의 심사위원의 컨디션에 따라 어느 누구는 합격하고 어느 누구는 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사람의 운이죠. 이 운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로 의존 효과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커티 자판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판기가 바로 커티 자판기이고요. 저는 이거 커티 자판기 얘기를 총균세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총균세에서 이거 보면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그때 다시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요. 커티 자판기는 타자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자판 배열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작을 했냐면 그때는 제조 기술이 부족해서 리본이 엉키지 않도록 제작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자판 배열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제작을 한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자판 배열을 가진 이 자판기를 제작을 하면 빨리 널리 대중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티 자판기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바꾸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같은 거를 보면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아무리 편리한 것이 나와도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이 윈도우가 대중적이게 되면서. 근데 게이츠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윈도우가 정말 다른 회사가 만든 운영체제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더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바로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것 또한 그 경로 의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널리 쓰여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쉽게 바꾸지 않는데요. 아무리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것이 나와도 쉽게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래서 인생은 비선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임계점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이 티핑 포인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행과 같은 변수들은 어떤 임계 수준을 넘어서면서 지극히 빠른 속도로 퍼진다. 예를 들면 도심 아이들 사이에서 운동화가 유행한 현상, 종교의 확산 등이 있는데요. 책 판매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대요. 입소문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폭발적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일부 이념이나 종교는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다른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릴까요? 유행은 어떻게 불붙는 걸까요? 아이디어는 어떤 과정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걸까요? 정확하게 그 임계점은 뭘까요? 그 임계점을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비선형성을 모델화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비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운의 영역이기 때문이고요. 결론은 인간의 두뇌는 비선형을 이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파트 2 타자기 치는 원숭이에서 11장 인간은 확률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결함투성이라고 하는데요.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이제 실험을 통해 이걸 어느 정도 입증을 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최초의 심리학자인데요. 둘이 연구한 내용 중에 전망 이론이라고 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하는 인간의 판단과 선택, 빠르게 간편 추론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어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이게 영어인데, 빠르게 간편 추론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기초해서 추론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편향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추상적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체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 중심 연구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할 때 오류들 같은 경우는 나는 마지막 거래만 기억한다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망 이론으로 특정 중거점으로 기준을 재설정해서 전체 순자산 기준이 아니고 변동에 대해서 뭐 10,000달러가 있었는데 9,000달러가 되었으면 1,000달러를 잃었고 12,000달러가 되었으면 2,000달러를 벌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나고 나서 너무도 분명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후견지명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은 귀납법 오류로 그 일반 이론으로 성급하게 비약하는 경우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뭐 과거는 이랬지만 앞으로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신이고 확률을 과소평가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데니얼 카너먼이 나오기 전에는 규범 경제학이라고 해서 시장은 효율적이고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최선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가정 아래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는데요. 데니얼 카너먼 이후로 행동경제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추론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림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휴리스틱 방법이고, 이거는 빠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동적이고 신속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느린 생각인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통제적, 연역적, 자각적, 그리고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뭔가 어림법이나 편향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부분 중에 경제학자 겸 생물학자였던 테리 버넴이 비열한 유전자의 공동 저자인데요. 동굴인 경제학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동굴인이라고 하면 인류가 13만 년 동안 독립된 종으로 생존을 했고 대부분의 기간을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이때는 아마 동굴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8,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제 문명을 시작했는데, 현재의 인류는 8,000년 전 인류와 아마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도시에서 거주했던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은 태어난 곳 근처에 모여 살았고, 이제 거의 외부로 이동하는 게 좀 위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착을 해서 살았을 확률이 높고, 평생 만나는 사람의 수도 그 동네 사람들로 정해져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단순하고 뭔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확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작은 범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확률에 대한 계산이 불필요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나 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 같은 것도 아마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때 동굴인들은 이동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우리의 뇌 자체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률에 대한 오해 사례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옵션의 장님이다. 쾌락의 관점에서 옵션 매도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주식이 100달러에 거래됐는데 한 달 뒤 11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 내게 주었다고 하면 콜옵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프리미엄으로 1달러를 주고 샀다고 하면 이제 이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1달러씩 계속 버는 거죠. 100번을 벌고 한 번 예상치 못한 이제 확률 범위 밖의 사건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돈을 날리게 됩니다.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1달러씩 100번을 계속 지불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감정이 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쾌락의 관점에는 반하지만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포지션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옵션에 대한 착각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는 내년의 어느 날 주식시장이 10% 하락하면 100만 달러를 주는 옵션. B는 내년의 어느 날 테러로 주식시장이 10% 하락하면 100만 달러를 주는 옵션. 사람들 대부분은 B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10% 하락하는 게 더 큰 개념이고, 테러가 그 안에 속하는 되게 작은 특정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뇌는 뭔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이거를 더 받아들이고, 테러로 10%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이 생기면 100만 달러를 받는 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을 통해 생각하고 확률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느린 생각으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트 3 귀를 틀어 막아라에서 저는 도박꾼의 미신과 상자 속의 비둘기의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택시기사와 인과관계라고 해서 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더 생활을 시작했던 20대의 저자가 어느 날
영어가 안 통하는 택시기사를 만나서 출근을 하는데 원래 가는 곳이 아닌 엉뚱한 장소에 내리게 되어서 후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 환율 변동을 일어나서 이익을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트레이딩 생활을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익이 났고 최고의 날이었다고 회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사 후문과 전날 시장 움직임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지만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자가 이야기했던 주장과 반대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박꾼의 미신이 빠른 속도로 본인 안에 은밀하게 쌓여간다는 사실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예로 근시 때문에 안경을 쓰면서 소득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항상 안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박이란 확률이 무작위 결과를 맞이할 때 흥분을 느끼는 활동이고 도박꾼은 운명이 자기 편이라고 믿으면서 확률을 거슬러 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은 이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어떤 사건 A와 B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요거를 또 실험으로 했던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스키너가 1984년에 비둘기 실험을 하는데요. 이때는 뭔가 실험이 좀 정교하거나 장치가 잘 돼 있지 않아서 그냥 먹이를 무작위 전달하도록 설계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먹이를 무작위로 공급하는데 비둘기들이 이에 반응해서 매우 정교하게 기우제 춤을 추듯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비둘기는 오른쪽 목을 돌리고 어떤 비둘기는 의식을 치르듯이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비둘기들이 자신의 행동과 먹이 공급과 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느 날 내가 가다가 바닥에 있는 돌을 주었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비가 안 올 때 돌을 줍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사건을 보지 못하고 A와 B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좀 동물적인 우리의 빠른 뇌가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연한 사건과 결과를 인과관계로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할 때 이제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것을 좀 책도 보고 전문가 유튜브나 내용도 보면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뭔가 규칙성이 있으면 그걸 발견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무작위적이고 운에 따르는 건데 이거를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이 먹이를 받으려고 무작위로 춤을 추는 비둘기와 같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투자할 때 저도 이런 행동을 했더니 수익이 났다 했을 때 그걸 계속 반복한다든지 운동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하기 전에 본인만의 의식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좀 쌓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인과관계 오류에 빠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은 태평스럽고 무관심한 생활을 옹호했던 그리스 철학자 피로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위태롭고 상황을 맞이했을 때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았는데요. 황소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황소에 쫓기고 있는데 당연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때 그리스 철학자들은 태평하고 이제 무관심한 생활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도 그렇고 다양한 확률을 계산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이걸 실행으로 옮기기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두뇌와 본능이 따로 노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저자가 여기서 예를 든 게 본인의 책상 안에는 간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이거를 안 먹으려고 하면 책상에 있는데 그거를 참는 것보다 그냥 아예 없는 게 더 행동하기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소음은 무시하고 신호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의 변동성이 1%이면 소음으로 보고 2%가 넘어가면 신호라고 보고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 소음으로 실적이 수익이 나면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뭔가 사건으로 실적이 떨어지면 또 엄청난 불행을 느끼는 그냥 본인은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무시하려면 우리가 단지 동물에 불과하므로 설교가 아니라 저급한 요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하고 여기에 또 예로 나오는 게 어떤 암병동에 가면
이제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환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병원 밖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이렇게 뭔가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운 동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확률을 이해한다고 해도 행동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간식을 먹지 말자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간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좀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필 후기를 했는데요. 지필 후기가 샤워하면서 떠오른 세 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 생각을 보면 기여와 보상은 반비례 이건데요. 이 저자는 결국에 인생은 불공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생각에서. 그런 첫 번째 생각을 보면 기업에서 서열이 올라갈수록 보상은 커지는 반면에 기여도는 낮아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지는 대신에 보상도 커지고 대신에 일은 많이 하지 않죠. 그만큼 기여도가 낮다는 거고요. 음, 근데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드러내는 열쇠는 바로 일의 반복성인데요. 하급 직원 같은 경우에 그 능력을 평가할 때 과정에 의한 평가, 실적에 의한 평가를 모두 받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업무는 모두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 과정과 실적에 의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EO는 과정이 없죠, 일의 과정이. 반복되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실적으로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CEO의 실적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운의 영역입니다. 그 CEO의 능력과 회사 실적 사이에는 연계성이 희박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타자치는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들이 가져가는 보상이 크고 하급 직원은 낮죠. 심지어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CEO의 연봉이 경비원보다 10배에서 20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천 배가 넘기도 한다.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하고 비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생각은 이제 반면에 이렇게 운이 그렇게 불공평하고 측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운은 혜택을 준대요. 여기에서 이제 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확실성입니다. 랜덤리스고요. 이 불확실성은 인간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준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이 서울역에 있습니다. 근데 집은 수원이에요.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와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기차를 7시 8분에 타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7시 42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6시 58분에 일어서서 기차를 타러 갑니다. 식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산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예의상 내가 다음에 밥을 사겠다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럼 직장 동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장 동료는 어, 내가 떠난 빈자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쫓기듯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에 어이없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반면에 내가 열차 시간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거고요. 그 열차가 배차 간격이 35분마다 있다고 하면 한가롭게 정거장까지 가가지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던지 할 것이잖아요. 이처럼 불확실성은 우리 인간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나의
일정을 짤 텐데요. 몇 시 몇 분에는 이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살면서 그 내 시간을 가장 극대화하려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살 텐데요. 근데 내가 그런 정보를 모른다면, 그 일정이나 시간을 잘 모른다면 나는 주어진 시간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런 불확실성 덕분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에는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불확실성, 운, 랜덤리스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래요.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음.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 운은 측정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말고 너의 하도를 찾아서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상당히 모호하게 쓰여 있어서 이거를 해석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의 전반적인 느낌은 어, 운 그리고 불확실성, 랜덤 리스는 우리 인간이 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건데요. 대비는 어떻게 하자는지 이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다만 이제 조금씩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정할 뿐인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고 결론은 인간의 불안전성 그리고 이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똑자님은 어떻게 이 책을 읽으셨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사실 너무 어렵고 좀 잘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이었어요. 이 책 자체가. 그 저자분이 이제 본인의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딱 목차에 맞춰가지고 만들었기보다는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철학, 심리학, 경제, 뭐 다양한 학문가, 뭐 책가 저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는데 근데 읽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인간은 뭐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뭔가 성공 자체에도 내가 노력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고 성공을 하는 게 꼭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운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주어진 내 입장에서 뭐 그런 걸 인식하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테크 책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철학책, 뭐 에세이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새로운 책으로 만나요. 안녕.